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에서 산화구 염기를 중화하다 보니까 이게 Na2SO4라고 하잖아요. 저걸 망초라고 하는데 저 폐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배터리를 만들 때도 나오고 재활용할 때도 나오는데 2030, 40년 기준으로 배터리 공정에서만 나오는 재활용 포함해서 망초의 양이 매립해야 될 게 우리나라 전체 폐기물의 매립량이랑 비슷해요. 이 답이 아니죠, 사실은. 우와, 진짜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요? 그렇게나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것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우리가 나무를 태우면은 CO2가 만들어지잖아요. 나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CO2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또 다른 거예요. 차이를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배터리에선 방전이에요. 물질이 바뀌면서 그 에너지를 얻어냈잖아요. 충전도 할 수 있습니다. 충전이 뭐냐면 CO2로 다시 나무를 만들면 충전인데 태양 에너지로 충전하고 우리는 또 나무를 떼어서 방전하고 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태우는 저 방법은요 굉장히 클린 에너지라 그래요. 탄소 배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무에서 배출된 탄소는 어차피 다시 나무로 돌아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물질이 바뀌면은 에너지 준위가 바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배터리는 양극재, 음극재라는 두 가지 전극이 있는데 이 양극재라는 건 과학자들이 찾아낸 게 코발트랑 산소로 만들어진 집이에요, 사실은. 근데 얘는 리튬을 갖고 있을 때 안정합니다. 에너지가 이제 평안한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흑연은요, 굉장히 안전합니다. 흑연 뭐 물에 넣어도 반응 안 하고요. 굉장히 얘네들은 자연적으로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은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뭐 이렇게 연결해도 전기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요 한 가지 법칙은 뭐냐면 이 집을 코발트랑 산소로 만든 양극재가 있는데 요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전자하고 리튬 이온이 있습니다. 전자를 개뼈다귀라고 생각하고요. 리튬 이온을 멍멍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좋습니다. 이 비유 좋네요. 근데 자연의 법칙이 뭐냐면은 이 마이너스와 플러스는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 안에 멍멍이가 뼈다귀를 물고 있는 요 구조가 지금 안정한 겁니다. 근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누군가가 이 코발트 산소가 있는 양극재 집에서 전자를 떼어가지고 흑연 쪽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걔가 뼈다귀를 좋아하기 때문에 흑연 음극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배터리의 충전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가 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양극재는 걔가 나가면 너무 슬퍼서 어떻게든지 간에 걔를 같이 데리고 오고 싶은 힘이 생겨요. 그게 전압이고요. 음극재는 걔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걔랑 뼈다귀를 다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게 또 전압인 거예요. 그게 배터리의 전압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야, 이 최고인데? 이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것 중에 제일 최고네요. 배터리의 원리 중에. 뭐 그냥 뭐 요 단순하게는 요런 원리로 가고요. 그래서 이 상황이 있으면은 이제 양쪽이 다 불편하기 때문에 배터리는 고전압으로 올라가 있고 이제 막 일을 할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충방전이 일어나는 게 이렇게 리튬이 왔다 갔다 하는 단순히 요런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리튬을 잃었을 때 얼만큼 괴롭게 만드느냐를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어요. 최대한 괴롭게 만들어야지 고전압 배터리가 됩니다. 배터리를 쓰다 보면 우리가 망가지잖아요. 왜 망가지냐 하면은 그러니까 멍멍이를 음극재로 보낸 상태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금 원래는 전선을 연결했을 때만 전자를 보내줘서 모터를 돌려야 되는데 얘가 도로에다가 던져버려요, 뻑대기를. 그러면은 전해액이라 그러거든요. 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 그쪽에서 전자를 받으면서 멍멍이까지 여기서 하나 받아버립니다. 이 개뼈다귀를 물고 있는 이 멍멍이가 집 밖에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얘는 양극으로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충방전을 해도 왔다 갔지 않는 그런 길 잃은 강아지가 됩니다. 얘는 어떤 일을 하냐 하면은 양극으로 안 돌아가서 용량의 손실이 되고요. 다른 개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막기 때문에 들깨가 되는 거예요. 들깨가 되면 왔다 갔다 하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이제 저항도 커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망가지는 원인 자체가 요 흑연에 리튬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일어나기 때문에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시키면은 그때가 제일 싫은 겁니다. 양쪽 다. 그래서 제일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핸드폰을 쓸 때도 완전 충전한 핸드폰을 뜨거운 데 놔두면 금방 배터리가 망가집니다. 특히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꽂아서 계속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저도 그렇죠. 그런 분들은 80%만 충전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저도 지금 그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구가 확실히 좋아집니다. 굉장히.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도 충전 상태를 낮추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차게 캐보려고 하는데 사실 도시광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뭐냐 하면은 두 가지 기술이 있는데 1번은 물리적 전처리, 2번은 건식 공정이 있습니다. 건식부터 얘기를 하면은 배터리를 차에서 탈거해가지고 아주 뜨거운 데서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플라스틱도 다 타버리고 다 날아가죠. 이제 금속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다 태워버리고 용광로 문을 탁 열었을 때 리튬이 요만큼 쌓여있고 코발트가 요만큼 쌓여있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걸 열을 가해서 다 날려버리고 나면은 다시 열을 식혔을 때 합금 상태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은 재에 들어가 있어서 회수가 어려워요. 근데 건식 공정의 장점은 그거죠. 해체 안 하고 그냥 넣어도 됩니다. 방전 안 하고 그냥 배터리 상태에 넣어도 돼요.
에너지가 있으면 더 잘 타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런 합금이라는 분말이 만들어지고요.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하는 성일 하이텍 공정 그런 거는 일본에 있는 물리적 전처리인데 물리적 전처리는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을 해요. 그거 어떻게 방전시켜요? 방전을 하는 거는 이쪽은 너무나 뼈다귀랑 개를 보내시키고 받고 싶으니까 외부로 전선만 연결을 해도 방전이 일어납니다. 배터리가.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건 건식 방전이라 그러고 염수에다 넣는다 그러죠. NaCl 같은 물에 집어넣어도 방전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방전을 한 다음에 잘 손으로 해체를 하고 요걸 갖고 파분쇄를 하면은 이 양극재는 리튬도 있고 코발트도 있고 니켈도 갖고 있는 셀 분말이 되는데 이 분말이던 아까 얘기했던 건식으로 했던 이 합금이던지 간에 결국은 금속이 모여 있는 상태라는 거죠. 구리는 이제 집 전체로 보통 쓰고 주로 메이저하게는 리튬, 코발트, 니켈들이 이제 들어있는 그런 양극재 입자가 되는 거고 얘네를 갖고 결국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녹여요 다. 근데 굉장히 강산에 녹입니다. 황산이랑 과산화수소를 섞어가지고 침투를 시키고요. 근데 녹아있으니까 여기서 빼내야 되잖아요. 근데 물에 녹아있는 코발트를 어떻게 빼내겠어요? 기름인데 코발트를 좋아하는 기름이 있습니다. 이걸 용매 추출이라고 하는데 코발트를 좋아하는 기름에 넣고 섞으면은 코발트가 기름으로 싹 넘어가요. 와.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강산을 써서 pH가 낮잖아요. 녹였다라는 얘기는 얘가 이런 금속을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물이. 그러니까 녹였겠죠. 그래서 얘를 NaOH를 써가지고 염기를 써서 중성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요 기름에서 코발트를 뽑아가고요. 그 다음에 얘네를 다시 물로 갖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용매 추출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에서 산화구 염기를 중화하다 보니까 이게 Na2SO4라고 하잖아요. 저걸 망초라고 하는데 저 폐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군산 쪽에 성일하이텍이 있고 그리고 포스코도 광양에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는 포항에 있어요. 이런 공통점을 아시겠나요? 다 해안가에 있군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고연 폐수가 너무 많이 나와요. 바다에다 버려야 되나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게 이슈가 지금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얘를 물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에너지를 많이 써서 물을 증발시키면은 요 망초만 남습니다. 배터리를 만들 때도 나오고 재활용할 때도 나오는데 2030, 40년 기준으로 배터리 공정에서만 나오는 재활용 포함해서 망초의 양이 매립해야 될 게 우리나라 전체 폐기물의 매립량이랑 비슷해요. 이 답이 아니죠, 사실은. 우와, 진짜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요?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들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기를 다시 투입해서 얘를 산연기로 만드는 그런 기술도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이슈인데 NCN111 배터리 팩이에요. 니켈과 코발트의 망간의 비율이 1대1대1로 있는 그런 양극재입니다. 이게 뒤에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때 재활용할 때 킬로와트어당 뭐 일정 에너지당 비용이 $50 정도가 드는데요. 이 재활용했으니까 팔아야 되잖아요, 금속을. 리튬 팔고 코발트 팔고 다 팔면은 6.7불 정도 손해를 봅니다. NCN811은 뭐냐면요. 코발트를 조금 넣고 니켈을 많이 넣은 양극재예요. 그래서 코발트에서 팔아서 얻을 돈이 작아지니까 손실은 더 커집니다. 이게 그 블룸버그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제가 아까 폐배터리에서 금속 가격이 한 200만 원 얘기를 했잖아요. 재활용 업체들이 폐배터리를 무상으로 구매할 경우, 그러니까 무상으로 받을 경우에도 이렇게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사실은. 그렇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의 좀 변수가 뭐냐 하면은 21년도에 60kg당 60 위안이던 리튬이요. 가격이 뭐 중간에 10배까지 뛰었다가요. 다시 지금은 깔아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속의 가격 변동이 되게 크기 때문에 아주 금속이 비싸지면은 뭐 재활용도 이익이 많이 남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안 하는 게 이득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리튬은 꼭 필요한데 이 가격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재활용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기도 어렵고 더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려고 해요. 배터리 회사는요. 당연한 얘기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배터리를 싸게 만들려고 해요. 거의 전쟁 수준입니다. 생각해보시면은 배터리 회사가 저가를 하면 할수록 재활용 회사는 수익이 감소해요. 이게 배터리 회사의 연구의 방향인데 이제 이게 양극재잖아요. 이제 그 코발트 산소로 만들어진 집안에 이제 리튬이 들어가 있는 이 양극재인데 이 집값이 비싸니까 집값을 싸게 만들다고 한 게 니켈이랑 코발트 망간을 섞어보자. 이게 아까 전에 나왔던 3원계예요. 근데 코발트, 니켈 다 싫어. 철을 쓰자. 철골로 집을 짓자. 그러면 그게 LFP예요. 리튬 인산철. 이 100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코발트가 100원이면은요. 니켈은 55원이에요. 망간은 7원이에요. 근데 철은 0.4원이에요. 사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그런 건축 자재를 100원짜리를 0.4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그럼 굉장히 좋은 거죠. 지금 양극재 이제 철로 바꾸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멍멍이가 너무 비싼 거예요. 심지어 멍멍이조차 비싸. 개 한 마리가 이제 5,000원인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뭐냐 하면은
왔다 갔다 하는 리튬을 소듐으로 바꾸겠다. 이제 나트륨이죠. 네. 이것도 이제 상용화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은 이 재활용해서 걷어갈 게 별로 없어지는. 이제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 올라가는데 언젠가는 이렇게 안정화될 거잖아요. 이렇게 네. 쭉 이렇게 안정화가 될 거고. 근데 몇 년 지나면은 이 사용 후 배터리 발상량도 안정화가 될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만나는 지점이 되면 뭐가 되냐면요.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야 될 배터리의 양과 폐배터리의 양이 똑같아져요. 오히려 어떨 땐 폐배터리가 더 많아요. 그러면은 모든 광물을 배터리에서만 캐도, 그러니까 자연에서 안 캐도 우리가 자원을 다 확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시장이 오는 거죠. 와. 이게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와. 이게 이제 광물 자원 분포 현황 지도인데요. 복잡하지만 그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광물은 호주, 콩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칠레, 이 왕관 있는 데가 매장량인데 이런 데 많고요. 네. 저 분홍색 서클 있잖아요. 네. 저기는 지금 전기차 많이 타고 있는 데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00% 수입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물건을 사는 쪽이 이제 새로운 광산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용 후 배터리가 전기차에 광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한 물량을. 사용 후 배터리가 저기서 나오니까 쟤네들이 이제 새로운 광산들이 되는 거군요. 예, 그러면은 그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저걸 쓰게 만들어야죠. 저 빨간데 미국과 유럽이 이제 갑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 구매자들이니까. 예, 이미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요거 EU에서 유럽에서 만든 건데 오른쪽 위에 보면 재활용 원료 비중 확대 있죠. 앞으로 전기차 만들 때 무조건 31년에 리튬 6%는 재활용 원료 써. 의무 규제입니다. 35년에 2배예요. 그러니까 엄청 빠르게 올리고 있죠. 배터리 여건 제도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가 뭐냐면 탄소 발자국 규제 의무화입니다. 근데 탄소 규제가 왜 재활용과 연관이 있냐면요. 배터리를 만들 때 탄소가 어디서 나오냐 그런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봤을 때 제일 진한 게 광물 채굴 원료화가 왼쪽부터거든요. 사실은 많은 탄소가 저 광물 채굴할 때 나옵니다. 마이너스 28이 뭐냐 하면은 저기서 나온 탄소 많이 줄여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탄소 규제를 강하게 하면은 원료도 유럽 걸 써. 배터리도 유럽에서 만들어. 왜냐 원료 왔다 갔다 하면 돈이니까. 탄소 발생하니까. 탄소 규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재활용에 대한 그런 유리한 방향으로 가니 사실은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중국에 대한 그런 대응 전략도 될 수가 있는 게 우리가 똑같은 킬로와트아워의 배터리를 만들 때 중국에서는 98 정도의 CO2가 나오는데요. 유럽은 65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기술적 차이도 있지만 중국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석탄에서 갖고 오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은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가 많잖아요. 이제 원자력도 보니까 비율이 높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탄소 규제를 하면 할수록 자국에 유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사실은 많이 아셨으면 좋겠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미래 기술 좀 얘기하고 싶어요. 폐배터리를 업사이클링 하자. 와. 이 업사이클링의 의미가 뭐냐면요. 저희 병뚜껑 보이잖아요. 네. 병뚜껑을 갈아가지고 금속을 다시 회수하면 그건 재활용인데요. 네. 얘를 그대로 갖다가 더 좋게 만들었잖아요. 네. 이게 업사이클링입니다. 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애기연에서 하고 있는 연구는 배터리 업사이클링이고요. 순서대로 보면 광물에서요 잘 재련해가지고 이제 금속을 얻어내고 물질을 갖고 배터리 양극재를 만들고 그걸 전지 조립해서 나중에 폐기를 하죠. 네. 도시광산 기술은요 다시 금속을 회수하는 거예요. 저희가 개발하는 기술은 배터리를 폐기하고서 다 부수는 게 아니라 양극을 잘 회수해서 안 망가뜨리고 그걸 다시 쓰는 거예요. 돌아가서 다시 만드는 그 경로를 줄이면 줄일수록 비용도 적게 들고 CO2 발생도 적게 합니다. 기존 재활용 기술보다 탄소 발생량이 3분의 1 이상 많이 줍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얘가 20년 전에 나온 핸드폰이에요. 자, 제가 저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디서. 네. 그래서 배터리도 갈고 아주 깨끗하게 닦아서 새 것처럼 만들어서 드려요. 네. 쓰실 수 있으시겠어요? 20년 전에 배터리 양극재를 꺼내서 그걸 깨끗하게 잘 만든다고 해도 지금 차에 느끼는 성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걸 잘 회수해서 현재의 제품으로 좋게 가공해서 만들자라는 게 업사이클링입니다. 그래서 주로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 어떤 거냐면요. 조성과 구조 두 가지를 하는데 구조에 대해서는 뭐냐면요. 배터리 양극재가 위에 있는 그림처럼 생겼어요. 쌀알같이 작은 입자 있잖아요. 네네. 걔네들이 이렇게 잘 버무려서 모아서 만들어진 하나의 입자가 배터리 양극재 입자 하나입니다. 요걸 이제 1차 입자가 모여서 만들어진 2차 입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네. 배터리를 배터리를 만들 때 중요한 기술이요. 잘 눌러서 똑같은 공간에 많이 집어넣는 건데 누르다 네. 깨지기도 하고요. 그렇겠죠. 또 손상이 일어나기도 지금 합니다. 맨 오른쪽에 보면 깨진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형 양극재는 어떤 쪽으로 가고 있냐면은 저희 단입자라 그러거든요. 네. 단입자 단결정. 그래서 조그만 입자가 아니라 그냥 입자 하나를 크게 성장시켜서 만들자라는 게 신형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업사이클링이란 개념은 뭐냐면요. 폐양극재 저렇게 생겼어요. 현미경으로 보면은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저렇게 쬐끄만 입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입자가 돼 있는데 네. 저거를 이제 열로 처리하고 나면 저렇게 단결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하나의 기술이 될 수가 있고요. 구조만 사실 바꾸는 게 아니라요.
조성을 바꾸는 기술을 쓰는데요. 저희가 시작 단계에서는 니켈 50%짜리 제품을 갖고 와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다른 니켈을 더 많이 넣어주고 비율을 바꿔서 넣어준 다음에 잘 구워주면은요, 업사이클링 양극재가 만들어지는데 80%까지 니켈의 함량 높일 수가 있고요. 주행거리도 20-30% 늘어나는 배터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사실은 이게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어요. 다만 이제 아직 산업에 넘어가기 위한 단계가 많을 뿐이지, 만들어진 양극재를 다 부수지 않고 더 좋은 양극재를 만드는 이런 업사이클링 기술이 국내에서는 이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해외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이런 차세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조금 더 이상적인 건 뭐냐 하면은 배터리 자체를 다시 살려서 쓰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칼라인 전지를 생각하면은 에너자이저도 있고 백셀도 있지만 사실 이제는 좀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리튬 배터리 기술도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수준 되면 이제 평준화가 되거든요. 맥시멈이 오는 거죠. 예. 그때는 뭐냐 하면은 얘를 꺼내서 업사이클링 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 자체를 살려서 계속 쓰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구를 할 때 고민은 뭐냐 하면은 이제 왜 망가졌는지를 알아야지 치료를 하는데, 그러니까 망가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터리 타입마다 다르고 종류마다 다른데,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 못 쓰는 리튬이, 전자를 물고 있는 리튬이 음극재 표면에 점점 두껍게 쌓이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용량이 빠지고 저항도 커진다. 네. 요 부분이었고요. 요 부분을 해결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했냐면요. 저 앞에 있는 개한테서요, 뼈다귀를 뺏어서 다시 양극재한테 던져주면 되거든요. 뼈다귀를 뺏는 건 전자를 뺏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네. 그거는 우리가 산화시킨다 그래요. 양극재에 전자를 넣어주면은 강아지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저항도 낮아지고 용량도 올라가는 그런 기술이 되고, 어떤 물질이 전자를 주고받는 거는 그 물질의 특성이에요. 네. 예, 저희가 그래서 그 물질을 뭐 이렇게 찾게 되고요. 그 물질을 찾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이제 환원 반응은 전자를 주고, 그럼 이제 얘는 또 불안해요. 전자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다시 음극재에서 전자를 받고, 다시 돌아가서 전자를 주고, 이게 계속 돌거든요. 이게 셔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물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연계에. 저희 실험 결과인데, 이거 배터리 복원한 거예요. 빨간 점이 뭐냐면 160 정도가 배터리 용량인데요. 네. 초기에 저런 용량이 나오다가 중간에 건너뛴 게 800사이클을 돌린 거예요. 네. 용량이 쭉 떨어져서 저 까만색 점으로 바뀝니다. 굉장히 밑으로 빠져 있죠. 네네. 근데 쟤를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로 복원을 하면 원래대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저 정도까지 올라가요? 예, 거의 원래처럼 올라가고요. 그럼 이제 1200사이클까지 다시 이제 돌린 걸 보여준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셀을 복원하는 기술들도 또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저 기술에 성공을 한 거죠, 실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연구자들이 얘기할 때 이제 굉장히 작은 셀 수준에서 개념적으로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 이제 논문이 곧 게재될 예정이어서 심사 중이거든요. 그게 나오면은 좀 한 번 더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디에 내셨나요? 심사 중이라서 그거는 근데 굉장히 좀 좋은 저널에 시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시라는 개념은요, 1시간에 충방전하는 그런 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류의 양에 따라서 배터리 용량이 바뀌어서요, 항상 그걸 기입해줘야 되고요.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좀 슬픈 얘기인데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이 저희가 중국에 밀려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요. K 배터리의 점유율이 이제는 10%대로 떨어졌습니다. ESS랑 전기차 다 합쳐서요. 그래서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중국은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네. 원료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냥 우리가 갖지 못한 걸 아예 갖고 있는 거죠. 진짜 인력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그쵸. 돈이라든지 이 모든 걸 갖고 있으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은 싸고 좋은 배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의 판에서는요, 저 18%가 저는 10%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 배터리 산업에 있어서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의 결론은 자원의 판이 바뀌는 이 시점에서 결국은 가격도 자원에 따라 달라져 있고, 자원의 밸류 체인이라는 게 바뀌고 있잖아요. 네네. 사용후 배터리 중심으로 규제 때문에 가야 되고, 이 빅 체인지가 올 때 한 사람만 웃고 있거든요. 저희는 저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예. 강아지 비유 이런 게 설명이 너무 좋다 보니까 말씀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오늘 진짜 짧고 굵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배터리 시장 그리고 폐배터리 시장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 변곡점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시 한번 너무나 중요한 기술을 너무나 중요한 현실을 또 재미있고 쉽게 설명을 해주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우중재 박사님께 박수 보내드립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